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무죄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10살 딸에게 독을 먹인 악마 며느리. 전국이 그녀를 저주했고 남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절규하던 그녀 앞에 20년 만에 나타난 시누이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언니. 화면에는 새벽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미숫가루에 독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음해하려던 거였어요. 근데 계획이 틀어져서 지우가 그날 악마와 피해자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부탁드립니다. 순자가 은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잡아 끌었습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만들었어? 밥상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국그릇이 깨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은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10년째 참아온 일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순자가 화난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방금 전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엎어놓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과 무릎 꿇은 은지를 보곤 걸음을 멈췄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지금 아내 편을 들어 무슨 말을 했다가는 어머니가 은지에게 더 못되게 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나쁘지 않은 선택이 침묵이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그저 바닥만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며느리.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며느리.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들끓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어. 순자는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클릭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순자는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였습니다. 상품명은 실험용 시약. 소량 구매 가능. 순자는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검색 기록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택배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어머니 택배 왔어요. 순자는 방에서 나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방에 놔둬. 은지가 장 보러 나간 사이 순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 흰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며칠간 순자는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8시에 시어머니에게 미숫가루를 타서 드렸습니다. 부엌 찬장 위에서 통을 꺼내 우유와 섞어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 루틴에 주목했습니다. 이거면 돼. 5일째 되던 날 새벽.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고 미숫가루통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쌓인 질투가 그 손을 움직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미숫가루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유리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색 가루를 미숫가루 안에 조금 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죽지는 않겠지. 숟가락으로 미숫가루를 저었습니다. 가루가 골고루 섞였습니다. 뚜껑을 닫고 찬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정확히 원래 자리에 유리병을 들고 방으로 돌아가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숫가루를 갖다 주면 난 배부르다고 거절한다. 나중에 먹는 척하면서 아픈 척한다. 그리고 경찰을 부른다. 며느리가 독을 탔다고 신고한다. 미숫가루에서 독이 나온다. 누가 탔겠어? 당연히 며느리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지는 평소처럼 미숫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찬장에서 통을 꺼내 우유와 섞었습니다. 컵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미숫가루 드세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컵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받아들고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난 아직 배불러. 나중에 마실게. 은지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경험상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정리했습니다. 15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으로 가기 전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요. 순자는 손녀를 보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미숫가루 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컵을 들어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지우야, 학교 가기 전에 이거 마시고 가. 할머니가 배불러서 못 먹겠어.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컵을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소리가 났습니다. 빈 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지우는 방을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은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숫가루를 드셨는지 확인하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로 자리를 옮겨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빈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미숫가루가 고소하죠? 순자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안 먹었어. 지우 학교 갈 때 줬어.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지우한테요? 응, 애가 학교 가길래 마시고 가라고 했지. 은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미숫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한 번 먹고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그 후로 은지는 절대 지우에게 미숫가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학교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5분쯤 달렸을 때 지우가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달려오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은지가 지우에게 도착해 몸을 살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어디 안 아파? 가렵지 않아? 숨쉬기 힘들지 않아? 엄마 왜 그래요? 전 괜찮은데요.
은지는 지우의 얼굴과 팔과 목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두드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 가. 엄마랑 집에 가자. 왜요? 저 안 아픈데요. 은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안 아파? 가렵지?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배가 좀 아파요. 은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파? 많이 아파? 약간 아파요. 그리고 좀 메스꺼워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몸이 흔들렸습니다.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신음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은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를 바닥에 눕히고 옆으로 돌려 눕혔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 저 애가 왜 저래?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지우한테 미숫가루 주셨잖아요. 지우는 미숫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들었어? 난 몰랐는데. 은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곧 구급차 와.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지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은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자도 타려고 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가능합니다. 그럼 나중에 병원에서 봐.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분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즉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둘러쌌습니다. 은지는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15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네, 독극물이요? 알레르기가 아니라요? 알레르기 증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은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밥, 국, 반찬, 미숫가루. 미숫가루에 독극물이라니. 그때 순자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녀 어때요? 환자 혈액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지금 위세척 중입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천히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미숫가루를 갖다 줬어요. 전 배불러서 안 먹고 손녀한테 줬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숫가루에 뭔가 탄 것 같아요. 원래는 저를 독살하려던 게 아닐까요?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전 그냥 평소처럼 미숫가루를 드린 것뿐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은지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10년간 저를 괴롭게 했어요. 재산도 노리고 있던 것 같아요. 은지는 절규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미숫가루를 드렸을 뿐이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미숫가루를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형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형사가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미숫가루는 누가 샀습니까? 제가 샀습니다. 언제 샀죠? 일주일 전쯤요. 왜 샀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셔서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미숫가루에 뭔가 넣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럼 누가 넣었을까요? 은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3시간의 조사 끝에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상자 하나를 들어 열었습니다. 안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동물 사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상자들도 확인했습니다. 욕설이 적힌 편지, 붉은 페인트, 살인마라는 낙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메시지 200개.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했으면서 니도 그렇게 당해봐라. 악마년.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독살 시도 며느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친딸에게 독먹인 악마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 노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시어머니 김모 씨를 독살하려다 실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며칠 전 아침 시어머니에게 독을 탄 미숫가루를 건넸으나 김 씨가 이를 손녀에게 줘 손녀가 중독됐다. 손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 40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년은 사형시켜야 함. 애미가 제 새끼 죽일 뻔하다니. 시어머니의 남편 다 불쌍하다. 재산 40억이면 그럴 만도.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씨,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겁니까? 딸이 대신 먹은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은지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후 2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다 친딸이 대신 독을 먹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포터가 은진의 집 앞에서 중계했습니다. 저 집에 용의자 이 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외관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주소는 가려졌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에이, 그분이 그럴 분 아닌데요.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며느리 맨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더라고요. 또 다른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순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병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재산이 좀 있긴 한데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손녀만 괜찮았으면. 은지는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야, 뉴스 봤어. 그게 사실이니?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엄마는 네가 그럴 애 아니란 거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엄마.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일 후 경찰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다시 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숫가루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이에요. 은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전 그런 거 산 적 없어요. 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구매 내역, 통화 내역 전부 확인했습니다. 직접 연관된 흔적은 없습니다. 은지의 숨이 조금 가벼워졌을 때,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른 경로로 확보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미숫가루를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입니까? 아침에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탔을 때요. 그 전에는요? 전날 저녁에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럼 이틀 연속 당신이 미숫가루를 탔단 얘기네요. 네. 그게 일상이거든요. 형사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미숫가루 통을 만진 걸 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항상 관리했는데 시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형사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손녀분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독극물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죠? 네. 많이 안 좋았죠? 네. 시어머니가 당신을 괴롭혔죠? 네. 그래서 화가 났죠?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는 다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미숫가루는 당신이 관리했고, 당신이 탔고, 당신에게 동기도 있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를 대세요. 당신이 안 했다는 증거를.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시간의 조사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안 한 거지?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나 당신 못 믿어? 그럼 대체 누가 한 거야? 엄마는 지우를 사랑하는데 지우한테 독을 탈 리 없잖아. 진우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당신밖에 없는데. 뭐라고? 당신 지금 어머니 편 드는 거야? 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은지는 진우에게 다가가 가슴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항상 도망만 갔잖아. 진우는 은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당분간 나 회사 근처에서 지낼게.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살인미수 및 상해죄로 기소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은지는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딸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실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전 무죄입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은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호송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독방,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시어머니 독살 시도 며느리 이모 씨 구속. 구치소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유리창 너머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수화기를 들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불리합니다. 미숫가루는 의뢰인이 관리했고 독극물도 검출됐고 동기도 명확하고 은지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안 했어요. 법정에서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혹시 의뢰인 편을 들어줄 증인이 있습니까? 은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진우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친정 식구는 가족이라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아침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교도관이 은지를 찾아왔습니다. 면회 신청 들어왔습니다. 누구요?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은지는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미현, 김씨, 혹시 진우 오빠의 여동생? 면회실로 다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어딘가 진우와 닮았습니다. 은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김미현. 진우 오빠 여동생. 은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신우이 미연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가출해서 소식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미연 씨?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스에서 봤어요. 언니가 독살 시도했다고. 근데 전 안 믿어요. 왜요? 모두가 저를 의심하는데. 미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냐면 전 우리 엄마를 아니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은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학대당했어요. 오빠는 귀하게 키우면서 저는 매일 맞았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여자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넌 시집이나 잘 가. 넌 왜 오빠만 못하니? 그런 말 매일 들으며 컸어요. 20살 때 참다 못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20년간 연락 안 하고 살았죠. 은지는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5년 전쯤 길에서 오빠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오빠가 결혼했다고 언니가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때 걱정됐어요. 저처럼 언니도 엄마한테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집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은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홈캠이요? 네. 엄마 몰래요. 거실이랑 부엌에만요. 죄송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연은 태블릿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뭔가 나쁜 짓 하면 증거로 쓸 수 있게 5년간 영상을 모았어요.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가 화면 모서리에 떴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부엌에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찬장을 열고 미숫가루통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순자가 어디선가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숫가루통 뚜껑을 열고 유리병에 흰색 가루를 부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어 섞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찬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언니가 아니라 엄마가 독을 탄 거예요. 하지만 왜 시어머니가 손녀한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손녀한테 줄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언니한테 누명 씌울 생각이었죠. 언니가 미숫가루 타다 주면 엄마가 먹고 아픈 척하고 경찰 부르고 언니 탓으로 돌리고. 그런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은지는 이해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손녀가 희생됐습니다.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려고 왔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잖아요. 미연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고통받은 사람끼리 도와야죠. 그리고 전 복수하고 싶어요. 20년간 저를 괴롭힌 엄마한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 앞에 태블릿을 놓았습니다. 홈캠 영상입니다.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순자가 미숫가루에 독을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5년 전에 설치한 홈캠이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서 조작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즉시 디지털 분석팀에 의뢰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은 원본이 맞았습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병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병실에서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주일간 입원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살인미수 및 무고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경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홈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순자가 미숫가루에 독을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김미현 씨가 제출했습니다. 5년 전에 설치한 홈캠이라고 하던데요. 순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감히. 경찰이 순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 문 옆에서 지켜보던 진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였습니다. 은지는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석방 통지 나왔습니다. 준비하세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홈캠 증거로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지금 석방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시간 후 은지는 구치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억울했던 며느리 석방, 진범은 시어머니.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딸은 만나보셨어요? 은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딸부터 만나고 싶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은지는 달려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잘못 없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진우도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은지는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 순자가 수갑을 찬 채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손녀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며느리를 내쫓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0년간 저를 무시하고 제 아들을 빼앗아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독을 탔습니까? 네. 그리고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충격, 악마는 시어머니였다. 40억 재산가 시어머니, 며느리 음해 위에 손녀 독살, 홈캠이 밝혀낸 진실, 인터넷 댓글들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한다. 저 시어머니 진짜 무섭다. 홈캠 설치한 딸 대단하다. 은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은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10년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미워했고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은 죽을 뻔했고 저는 살인 미수범으로 몰렸습니다.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반드시 법정에서 만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미연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를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죠.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아직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엄마 변호사 선임했대요. 누구요?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변호사래요. 재산 털어서라도 빠져나올 생각인가 봐요.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언니, 방심하면 안 돼요. 엄마는 끝까지 발악할 거예요. 3주 후 순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은지와 미연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에게 이끌려왔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는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극물을 구매하고 미숫가루에 섞고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독극물 구매 내역도 있습니다. 홈캠에 직접 독을 타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10살 손녀가 죽을 뻔했고 며느리는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72세 고령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연이 은지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치매 증상이 겹쳐 착각을 한 것입니다. 손녀를 해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손녀는 피고인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순자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손녀를 사랑합니다. 손녀를 해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할 줄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기억이 자꾸 끊겨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숫가루에 뭘 넣은 건 기억나요. 근데 그게 독인 줄은 몰랐어요.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순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손녀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앉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말은 거짓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십시오. 독극물 검색, 구매, 사용법까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검사는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순자가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숫가루 통을 꺼내고 독을 타고 섞고 다시 넣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동작이 정확합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검사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음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녀가 희생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다음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었습니다. 은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년간 괴로웠습니다. 매일 모욕을 당했고 폭력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머리채를 잡아 끌리고 밥상을 엎어지고 쓸모없다는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요.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일방적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미숫가루를 타드렸어요. 독을 탈 이유가 없었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홈캠을 왜 설치했습니까?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언니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릴 때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어떻게 당했습니까? 오빠는 귀하게 키우면서 저는 매일 맞았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시집이나 잘 가라고 했어요. 미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살 때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요. 5년 전 오빠를 우연히 만났을 때 언니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홈캠을 설치했어요. 순자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20년간 쌓인 원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진짜예요. 조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는 며느리를 음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치매 진단은 받았으나 범행 당시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독극물 구매, 홈캠 영상 모두가 계획적 범행을 증명합니다. 피고인을 살인미수 및 무고죄로 징역 8년에 처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가며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지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은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은지와 미연은 기자들을 마주했습니다.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8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이 판단한 거니까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미연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카페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의 카페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6개월 전에 문을 연 카페였습니다. 법원에서 순자의 재산 일부를 배상금으로 받았고 그 돈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미연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손님 많네요. 응, 단골들이 늘어서 그래.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미연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학교를 마친 지우가 카페로 왔습니다. 엄마, 이모. 지우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은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최고네. 미연이 핫초코를 건넸습니다. 지우야, 이거 마셔. 고마워요, 이모. 지우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진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있네.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진우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딸 숙제하니? 응, 아빠. 거의 다 했어. 은지는 진우에게 커피를 내왔습니다. 진우가 받아들며 은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은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고시원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사과했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미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난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지우야, 고모 내일 또 보자. 네, 고모. 안녕히 가세요. 미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진의 가족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바다 가요. 은지가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다? 갑자기 왜? 친구가 바다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대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에 가자. 가족여행.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여행 가는 것도 좋겠다.
주말이 됐습니다. 은진의 가족은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와, 바다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좋다. 진우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모래를 밟으며 웃었습니다. 은지와 진우는 천천히 걸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은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난 은지가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거 알아. 2년간 지켜봤어. 그걸로 충분해. 진우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우리 앞으로만 보자.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조개 껍데기 많아요. 같이 주우러 가요.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웠습니다. 지우는 예쁜 껍데기를 찾을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은지와 진우는 지우를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지? 은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진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는 엄마 같은 사람한테 당하게 하지 않을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습니다. 순자였습니다. 3년 형기 중 2년 8개월을 채우고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은진의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어두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은진의 가족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순자가 거기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우를 안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2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교도소에 있고 자신은 자유로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습니다. 순자가 풀려났다는 것을, 순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지는 옷깃을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숙소 가자. 추워지네. 응,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많은 오후였습니다. 은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던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미연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미연이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못 들어와요. 순자는 미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랑 얘기할 게 있어. 너는 빠져. 미연이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할 말 없을 거예요. 나가세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왜 네가 나서.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진단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6개월 남았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진단서를 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했어. 순자는 은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순자도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죽기 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줘.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지는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구치소 독방, 악플, 세상의 비난.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얼마 못 살아.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해. 뭐가 억울한데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은지를 마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용서받을 자격 정도는 있잖아. 자격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괴롭히고 제 딸 죽일 뻔하고 저를 살인범 만들고 그러고도 용서를 바라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순자가 은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생각이라도 해줘. 내가 이렇게 빌잖아. 은지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그 미소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학원에서 8시에 끝났습니다. 보통 8시 20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채소를 썰었습니다. 진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8시 30분이 됐습니다. 지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지우 아직 안 왔어. 진우가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학원에 전화해봐. 은지는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지우 엄마세요? 지우는 8시에 수업 끝나고 나갔어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분 전에 나갔다고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는 거 봤어요.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30분 전에 학원 나갔대. 근데 아직 안 왔어. 친구 집에 들렀나?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전화도 안 받고. 진우도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학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거리를 살폈습니다. 지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은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실종됐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안 왔어요. 경찰이 질문했습니다. 몇 살이죠? 10살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8시 20분쯤 집에 와야 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일단 주변을 더 찾아보시고 1시간 뒤에도 안 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와 함께 동네를 뒤졌습니다. 편의점, 놀이터, 친구네 집, 어디에도 지우가 없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지우 보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주소 서울시 서남구 XX동 XX번지 요양원.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은지는 핸드폰 화면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편의점. 지우 좋아하는 거 사올게. 혹시 오면 연락해. 은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보였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엄마,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순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둘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지우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기 끝나면 보내줄게.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은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지우를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왔어. 순자가 낮게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용서해 볼까 고민해 본다더니. 은지는 천천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순자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넌 날 용서 안 할 거잖아. 알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은지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순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지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우 데려오려고. 은지는 의자를 움켜잡았습니다. 지우를 데려오려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날 용서 안 할 것 뻔했어. 근데 뭐라도 해야 했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지.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아직 할 얘기 많아. 할 얘기 없어요. 지우 보내고 경찰 불러요. 순자가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순자와 지우 사이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우한테 손대지 마요. 순자는 다시 은지를 봤습니다. 손 안 댈 거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우리 얘기 끝날 때까지만. 은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편하게 등을 기댔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널 괴롭혔는지 알아?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넌 너무 완벽했어. 은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하고 요리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우리 아들이 너만 사랑했잖아. 그게 잘못인가요? 순자는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난 질투났어. 내가 40년간 키운 아들을 빼앗겨서.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오빤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요. 그래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여기가. 순자는 다시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가 받아들이질 못했어. 매일 보는데 아들이 웃으면서 내 이름만 부르는데 난 투명인간 같았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괴롭힌 거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었어. 너도 나만큼 아프게.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미숫가루.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에 너 배 아파서 병원 갔었지. 기억나? 은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국에 뭘 좀 넣었어. 많이는 아니고 배만 좀 아플 정도로.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더 했어. 넌 몰랐겠지. 그냥 체한 줄 알았을 거야. 왜 그런 짓을.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재미있었거든. 네가 아파하는 거 보면. 뭔가 후련했어. 은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괴물이에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괴물? 그래, 맞아. 난 괴물이야. 며느리 괴롭히고 손녀 죽일 뻔하고 그런 괴물. 순자는 웃음을 멈추고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난 후회 안 해. 하나도. 은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용서를 구했어요? 왜 무릎 꿇었어요? 그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정말이었어. 난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었어. 편하게 죽고 싶었거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순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넌 날 용서 안 할 거잖아. 그럼 차라리 끝까지 가는 게 낫지. 그때 지우가 소파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소파 쿠션 아래로 손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켰습니다. 11 우리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쿠션 아래 다시 숨겼습니다. 은지는 지우의 행동을 봤지만 순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곧 죽어. 암이 온몸에 퍼졌대. 항암 치료해봤자 몇 달 더 사는 거래. 순자는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랐어. 먹어도 살이 안 쪄.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 은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조금 잃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불쌍해 보여? 동정하지 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순자는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난 그냥 너도 나처럼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지우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게 지우잖아. 지우한테 뭔가 생기면 넌 죽을 것처럼 아파하겠지. 은지는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자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지우한테 손 떼면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은지를 밀어냈습니다. 해봐. 어차피 난 죽을 몸인데.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지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바로 그때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은지와 순자는 멈췄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를 벽에 세웠습니다. 김순자 씨 맞습니까? 그래. 아동 약취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은지는 지우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경찰이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경찰이 놀라며 지우를 봤습니다. 네가? 네. 할머니가 엄마랑 얘기하는 동안 몰래 전화했어요. 경찰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순자가 경찰에게 이끌려 나가려 했습니다. 은지 옆을 지나가며 멈췄습니다. 은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감옥에서 죽든 병원에서 죽든 무슨 차이겠어. 순자는 체념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얼굴 똑바로 봐서 좋았어. 경찰이 순자를 밀었습니다. 가시죠.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갔습니다. 지하실에 은지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경찰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진술하러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요양원 밖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순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은지는 지우를 안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옷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은지는 지우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허하면서도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 은지는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지우, 어디 갔었어? 엄마는 왜 갔지? 은지가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얘기할게.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진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순자가 지우를 데려간 것, 요양원에서 나눈 대화, 경찰이 순자를 체포한 것.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또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은지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은지와 진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야 하지? 응, 진술해야 해. 나도 같이 갈게. 고마워. 진우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런 엄마를 둬서. 은지는 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와 진우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지우도 어린이 전담 조사관과 함께 진술을 했습니다. 순자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석방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0살 아동을 데려가 협박했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순자의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판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아동 약취 및 협박죄로 징역 7년에 처합니다. 가석방을 취소하고 자녀 형기와 합산하여 복역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암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3개월 후 교도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진우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 안 남았대.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갈 거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갈 거야. 얼굴 다시는 보기 싫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안 갈게. 미연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미연도 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순자는 교도소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진우와 미연만 갔습니다. 은지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친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미연은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유족분들이 이것밖에 안 오십니까?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뿐입니다. 다음 날 화장을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작은 묘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손녀 김지우에게 상속한다. 진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연도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배상이 우선이었습니다. 은지가 피해자였으니 은지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법정 상속인인 진우와 미연이 나눠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은지는 카페를 키웠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지점도 냈습니다. 미연은 은지와 함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주말마다 지우와 놀아줬습니다. 은지에게 꽃을 사다 줬습니다. 2년 전의 잘못을 매일 반성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지의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3호점까지 낸 후였습니다. 미연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손님,
17,000원 나왔습니다. 은지는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지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15살이 된 지우는 훌쩍 컸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 지우야, 학교 끝났어?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진우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 취소됐어. 같이 저녁 먹자. 은지가 웃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외식할까? 응, 지우 먹고 싶은 거 먹자. 전 파스타 먹고 싶어요. 미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당연하지. 같이 가자.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공동묘지였습니다. 한 구석에 작은 묘가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순자. 묘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향 한 겹이 없었습니다. 5년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잡초가 흔들렸습니다. 묘비에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묘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쓸쓸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 멀리 도심에서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은진의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스타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무언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지와 진우와 미연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디저트도 시킬까? 좋아요.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동묘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순자의 묘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묘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평생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구하는 방법을 몰랐고 질투와 집착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계획은 손녀를 해치고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으며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은지는 10년의 고통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2번의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지만 증오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일궈냈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악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일어선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순자의 묘는 잡초로 뒤덮였지만 은지의 카페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